안녕하세요. 저는 사연을 쓰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마음 한켠에 숨겨둔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한번 무너진 사람은 단단해진다. 하지만 그 단단함은 남들이 상상도 못할 고통을 지나야 얻는 거다. 저는 이 말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남들 보기엔 평범해 보일 수 있겠지만 저한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버티고 깨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시간을 거치면서 사람 보는 눈도 생겼고 저를 지킬 수 있는 힘도 조금은 생겼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연을 꺼내놓는 이유는 혹시나 지금 어디선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위로를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 사연을 하나하나 들려드릴게요. 저는 30대 후반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제는 꽃길만 걸을 거라고 기대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모든 나날이 평탄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온갖 파란만장한 시간을 다 겪었던 것 같네요. 사실 저는 금실 좋은 부모님 사이에서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분명 외동딸이라고 하면 갖고 싶은 게 있을 때 다 가졌을 거라는 편견이 따라 붙더라고요. 지영 씨는 외동딸이라서 좋았겠다. 나는 삼남매로 자라서 별걸 다 나눠가지고 했거든. 학교 다닐 때는 교복 물려받아 해서 진짜 짜증났어. 지영 씨는 그냥 집에서 공주였지? 하고 싶은 거 다 했을 것 같아. 이런 편견을 마주할 때마다 억울해서 분통 터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갖고 싶은 걸 다 갖기는커녕 남들을 부러워해야 하는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열악하게 커야 했던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빠도 가장 노릇을 착실하게 하시던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저도 제법 순조롭게 일상을 영위하는 가정의 딸이었죠. 분명 아빠도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출근하셨고요. 퇴근하시고 나서는 피곤하다며 저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숙제를 하다가도 거실로 뛰어나가 열심히 아빠 어깨를 두드렸어요. 별로 도움은 안 됐을 것 같지만 언제나 힘이 난다며 환하게 웃으셨죠. 그리고 주말이면 엄마까지 셋이서 영화관에 갔어요. 역시 가족들이랑 이런 시간을 보내려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지. 아무리 힘들어도 지영이랑 당신 웃는 얼굴 보면 힘이 충전되는 것 같다니까. 앞으로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 부지런히 살아갈 거라고. 이렇게 남들처럼 우리 가족도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두셨습니다. 미리 상의하신 것도 아니고 사표를 제출하신 다음에 통보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이런 말하면 당신이랑 지영이가 얼마나 당황스러울지 알지만 이대로 꿈을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아. 평생 사무실에 갇혀서 사는 건 의미가 없어. 지금이라도 그림을 도전해서 꿈을 이루고 싶은 마음뿐이야. 설마 아빠가 갑자기 그림을 그리시겠다고 선언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안 그래도 예체능은 돈이 안 된다고 하던데 멋대로 꿈 찾으러 간다는 아빠가 원망스럽더라고요. 게다가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재료비까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엄마는 아빠를 나무라기보다 격려해 주시더군요. 그래, 당신 그동안 가장 노릇하느라 고생 많았을 텐데 이제는 나한테 맡겨. 내 남편이 행복해지고 싶던데 누가 말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내가 뒷바라지 해줄게. 이제는 내 차례라고 생각해. 역시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내가 결혼 하나는 최고로 잘했다니까. 하루빨리 꿈을 이루고 당신의 버팀목으로 돌아갈 수 있게 노력할게. 절대로 시간 허투루 쓰지 않고 그림에만 몰두할 거야. 사실 두 분의 대화만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아빠가 철없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예 저랑 엄마가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고 결정하신 거였으니까요. 솔직히 엄마도 겉으로는 인자하게 웃으셨지만 속으로는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제가 아빠한테 투덜거릴 때마다 그러지 말라며 달래시더라고요. 아빠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계셔서 좋으시겠네요.
저라면 엄마한테 미안해서라도 다시 일자리를 구해볼 것 같은데요. 이럴 거면 저를 낳지 말고 총각이셨을 때 꿈 찾으러 가지 그러셨어요. 엄마가 무슨 죄예요? 지영아, 네 아빠도 사람인데 평생 가장 노릇만 하면서 얼마나 숨 막혔겠니? 좀 응원해 줄 수는 없겠어? 나는 오히려 네 아빠가 저렇게 생기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거 보면 마음이 애틋해지더라. 아무리 엄마가 안쓰럽더라도 본인이 괜찮으시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입을 다무는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엄마는 아빠를 대신해서 가장 노릇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새벽에 4시 반부터 일어나 청소 일을 나가셨고요. 오전에는 시장에 있는 분식집에서 설거지를 도맡으셨어요. 그리고 점심부터 오후에는 상가에 있는 체육관에서 도복을 빨아주셨죠. 그러고도 엄마의 하루는 끝나지 않아 저녁까지 마트 계산대에서 근무하셨습니다. 당연히 몸이 성할 리 없었어요. 하루 종일 서 있고 걸어 다니셨으니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는 건 기본이었고요. 어떤 때는 무릎이 벌써 시리다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엄마의 입에서 힘들다는 말이 나온 적은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네 아빠 꿈을 지켜주고 널 먹여 살릴 수 있다면 만족해. 어차피 세상에는 우리 가족보다 훨씬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잖아. 이 정도면 주어진 환경에 감사해도 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로 인해 우리 가족의 집안 형편이 눈에 띄게 나아질 수 있었다면 차라리 마음이 편했을 겁니다. 하지만 엄마가 나름대로 밤낮 없이 닥치는 대로 일하시는데도 집안 형편은 여전히 빠듯했어요. 최대한 안 쓰고 안 먹으면서 버텼던 것 같네요. 심지어 배가 고파 잠이 오지 않는 날이면 엄마 몰래 물을 마셔 배를 채우기도 했어요. 만약 엄마가 하시면 마음 아파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사춘기 시절에는 이런 인내심도 바닥나고 친구들이랑 형편을 비교하며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일탈도 하고 부모님한테 반항하기도 했습니다. 일부러 친구들에게 화장품을 빌려 진하게 화장하고 짧은 치마를 입은 채로 거리를 방황했어요. 그리고 엄마 지갑에 몰래 손을 댄 적도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나 싶지만 그때는 그저 답답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 같았습니다. 제가 뭐 해외여행을 가자는 것도 아니고 비싼 걸 사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다른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요. 아빠 꿈을 위해서 온 가족이 골골거리는 게 맞아요? 진짜 지긋지긋해 죽겠어요. 솔직히 저는 엄마한테 매맞을 각오하고 대든 거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제 얼굴을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푹 숙이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를 고생시키고 있구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네가 이런 말을 하겠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우리 딸이 언성 높이게 만들어서 미안해. 엄마가 더 열심히 살아볼게.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실 엄마가 무슨 죄가 있으시겠어요? 나름대로 아빠 뒷바라지하랴 저 키우랴 고생하고 계시는데 엄마 힘들게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결국 저는 정신을 차리고 독하게 공부해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과외를 뛰면서 용돈을 차곡차곡 모았죠. 하도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없는 아빠 때문에 경제관념 투철하고 독립적으로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한 일에는 무너지지 않는 성격까지 가질 수 있었죠. 시간이 흘러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도 최대한 절약하며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물론 엄마한테만큼은 아끼지 않았어요. 엄마, 이거 스카프 예쁘지 않아요? 나중에 친구분들 만나러 가실 때 하고 나가세요. 일부러 엄마 취향에 맞게 산 거예요. 딱 봐도 엄마랑 잘 어울리지 않아요? 고급스러우면서도 차분하고 우아해 보여요. 얘는 이거 어떻게 번 돈인데 나를 위해 썼다는 거야. 얘 당장 가서 환불해라. 아유, 아까워서 어떻게 하고 다니라는 거야. 괜히 나한테 쓸 생각하지 말고 널 위해 모았으면 좋겠구나. 고급스러워봤자 나랑 안 어울려. 그동안 엄마가 저를 어떻게 키워주셨는지 다 아는데
이 정도도 못 해드리겠어요? 저를 그렇게 불효녀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이거 그냥 선물 아니고 정당한 보상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거 절대로 환불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엄마가 거절하시더라도 저는 꾸역꾸역 선물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동안 고생해서 키워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받을 자격 있으시다고 생각했거든요. 겉으로는 민망해 하시면서도 내심 기뻐하시는 게 느껴져서 뿌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갑작스럽게 뇌출혈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 당시에 저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엄마가 버스 정류장에 계셔서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있었나 봐요. 이봐요. 제가 머리가 너무 지끈지끈 아프고 시야도 흐릿한 것 같은데 좀 도와줄 수 있나요? 이거 집까지 무사히 못 갈까 봐 너무 걱정이 되네요. 아무래도 한숨 자고 일어나야 할 것 같은데 저희 버스 번호라도 확인해 주세요. 네?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실 게 아니고 저랑 같이 병원에 가시는 게 좋겠어요. 아무래도 의사 선생님 소견을 직접 받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같이 모셔다 드릴게요. 솔직히 남남이니까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 엄마의 말에 귀 기울이고 병원까지 데려가 준 남자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덕분에 엄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수술 없이 치료받을 수 있었죠. 완전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도 감사한 경험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엄마에게 큰 도움을 준 원호 씨를 은인으로 여기게 됐어요. 뭐라도 다 해주고 싶은 심정이었죠. 솔직히 제가 여태까지 모아놨던 돈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고마웠던 것 같아요. 원래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잃을 뻔하면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원호 씨는 제가 이성적으로 마음에 들었나 봐요. 계속 저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어 하더라고요. 원호 씨, 우리 엄마 진짜 무사히 회복하시고 있어요. 만약 그때 원호 씨가 근처에 계신 게 아니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감히 상상도 하기 싫으네요.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시다면 뭐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영 씨, 솔직히 제가 물질적으로 요구하긴 좀 그런데 그냥 밥 한 끼 사주시는 건 어떠세요?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불편하게 할 생각은 없으니 좋게 봐주세요. 솔직히 원호 씨는 겉으로 훤칠해 보였기 때문에 저도 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호 씨가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굳이 막지 않았어요. 그러자 원호 씨는 저한테 제대로 호감을 사고 쐐기를 받기 위해서인지 출퇴근을 데려다 주고 지극정성이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야근한다는데도 꾸역꾸역 기다렸다가 발에다 줬어요. 당연히 감동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런 남자한테 대시받는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원호 씨는 점심시간에도 회사 앞을 찾아와서 도시락을 나눠 먹자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들으면 세상에 다시 없을 착한 남자라며 붙잡으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초기 발동에 뭔가 수상하게 느껴졌어요. 분명 저한테 회사에 다닌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의문을 덮지 못하고 원호 씨한테 캐물었습니다. 원호 씨가 진짜 저한테 호감을 갖고 계시다면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해요. 도대체 회사원이 맞기는 해요? 어떤 일을 하고 있길래 매일같이 저를 찾아오시는 거죠? 제가 원호 씨 믿어도 되는 거 맞아요? 아니나 다를까 원호 씨는 제가 이 의문을 꺼내자마자 눈에 띄게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숨겨왔던 건지 신기할 정도로 얼굴이 사색으로 변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회사 안 다녀요. 그냥 지영 씨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똑같은 회사원인 척 한 거예요. 그냥 용돈 받아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 돌아요. 그러니까 지영 씨 때문에 무례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본인 집안이 넉넉하고 부유하면 그걸로 인생이 충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빠 때문에 한량같이 지내는 사람한테 트라우마가 있었잖아요. 상상만 해도 치를 떨게 됐단 말이에요. 결국 저는 원호 씨에게 호감 있게 지내던 관계를 철회하고 선을 그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집안이 어렵다고 해도 본인 직업 확실하고 비전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었거든요. 결국 제가 얼굴 부딪히고 같이 살아갈 사람은 그 집안이 아니고 당사자니까요. 원우 씨, 솔직하게 말해준 건 고맙지만 우리 여기까지 만나기로 해요. 아무래도 우리는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배경이 얼마나 든든한지보다 그 사람이 어떻게 열심히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저한테 찾아왔던 봄은 다시 끝나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원호 씨는 저한테 마음이 떠나지 않았나 봐요. 어떻게든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애걸복걸 하더라고요. 일부러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회사 앞을 찾아와 송글씨로 쓴 편지를 건넸어요. 그 안에는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며 지내고 있는지 담담하게 적어놨더군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 볼 법한 스케치북 이벤트도 해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호 씨의 고백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만약 우리가 20대 초반의 풋풋한 사이였다면 눈 딱 감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결혼도 고려해야 하는 나이라서 그냥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안일하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이제는 다시 태어난 것처럼 마음 다부지게 먹고 살아가기로 했어요. 한 번만 다시 만나주면 안 될까요? 과연 제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지켜봐 주면 되잖아요. 솔직히 누군가의 진심을, 그것도 자존심이라고는 중요하지도 않다는 듯이 받게 되니까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저랑 원호 씨는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사이잖아요. 하지만 괜찮은 추억으로 남겨두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만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이런다고 제 마음이 바뀌지는 않아요. 저도 언젠가는 믿음직스러운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싶거든요. 그동안 좋아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더 좋은 여자 만났으면 해요. 이렇게까지 거절하니까 원호 씨의 연락이나 발걸음도 뚝 끊겼습니다. 드디어 원호 씨도 마음을 접었나 보다 싶어서 후련하기도 했고 뭔가 씁쓸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원래 살던 일상으로 돌아가 바쁘게 일에 치여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앞으로 중년의 여성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초면의 얼굴이라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원호 씨의 어머니라고 소개하면서 저랑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정말 미안해요. 그런데 꼭 지영 씨한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참을 수가 없었네요. 일단 고맙다는 말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설마 우리 원우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거든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원호 씨의 어머니가 들려주신 말씀은 완전히 뜻밖이었어요. 원래 원호 씨는 물욕도 크게 없고 아무런 목표도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살던 타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원호 씨의 어머니에게 용돈만 받아 살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 본인이 먼저 원호 씨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샵에서 일하겠다며 자리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우리 원우가 지영 씨 아니었으면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아무리 잔소리해도 소용없었거든요. 지영 씨 덕분에 우리 원우 정신 차린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워요. 제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던 것도 아니라서 아주 민망하네요. 그래도 원우 씨가 건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니까 참 다행이에요. 앞으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어요. 별것도 아닌데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 지영 씨, 제 말 여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저는 지영 씨가 우리 원우 예쁘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봐도 편하기 시작했거든요. 게다가 제가 운영하는 샵이라고 해서 거들먹거리는 것도 아니고 아예 잡일부터 배우고 있어요. 원호 씨의 어머니는 원호 씨가 대충 카운터만 보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예 막내 스태프가 하는 일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먼저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하고 있다며 입이 닳도록 칭찬하셨어요. 게다가 손님들의 예약 전화도 받고 수건 정리하는 거나 바닥 쓸고 닦는 것까지 다 책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굳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찾아 나선다고 했죠. 솔직히 우리 나이에 이제 와서 막내로 들어갔다는 건 너무 늦지 않나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즘 시대에 평생 직업이라는 건 없고 언제든지 도전할 수 있잖아요. 게다가 샵을 언젠가 물려받을 거라면서 자빌부터 시작한 것도 뭔가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괜히 자존심 부리지 않는다는 증거니까요. 그러면서 원호 씨의 어머니는 본인 아들이 워낙 저를 좋아해서 그런지 대신 점수 따주고 싶으셨나 봐요. 그 샵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랑도 막 하시더라고요. 우리 샵이 그냥 작게 운영하는 곳이 아니에요. 연예인들도 찾아올 정도로 이름 있는 곳이라 검색하면 또 바로 나와요. 우리 원호가 변변치 않은 직업을 가질까 봐 걱정하지는 않아도 돼요. 굳이 원호 씨의 어머니가 보시는 앞에서 검색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원호 씨의 어머니 차림새와 다 큰 아들에게 용돈을 쥐어주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규모를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원호 씨의 어머니는 제가 어떤 일을 하고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신지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이런 걸로 속이는 건 금방 들통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가감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원호 씨의 어머니는 확연하게 당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빠는 꿈이 확실하셔서 오랫동안 그림 그리셨고 저희 엄마는 혼자 온갖 일로 고생하시면서 키워주셨어요. 마냥 넉넉한 가정 환경은 아니었지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죠. 저한테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어머, 하도 우리 원호 상대로 깐깐하게 굴었길래 대단한 집안 여식인 줄 알았더니 그건 또 아니었었네요. 뭐 우리 원호가 절절하게 사랑한다니 그런 건 아무 상관없겠죠. 암튼 잘해봐요. 원호 씨의 어머니는 순식간에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솔직히 그 반응이 마음에 걸리기도 했지요. 그런데 제가 귀가하고 나니 엄마까지 원호 씨랑 잘해보라고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지영아, 그 원호 씨 사람 참 괜찮은데 일까지 다닌다더라. 나중에 물려받을 거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래. 나는 네가 원호 씨랑 잘해봐도 참 괜찮을 것 같구나. 어차피 여자는 사랑받으면서 살아야 돼. 뭔가 엄마의 입에서 원호 씨가 나오니 뜬금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원호 씨가 직접 우리 엄마를 찾아와 본인이 요즘 건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사위감으로 어필한 거였어요. 당연히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본인의 생명의 은인인데 저를 이렇게까지 좋아한다니 얼마나 마음에 드시겠나요? 그렇게 저는 얼떨결에 원호 씨와 재회해서 교제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등 떠밀려서 그런 건 아니었고 저 역시도 마음이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저랑 원호 씨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데다가 언젠가는 자녀 계획도 세우고 싶은 만큼 아예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원호 씨도 많이 내적으로 성숙해진 것 같더라고요. 같이 미래를 의논해 나가는데 진지한 태도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때는 제가 좀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영 씨랑 결혼을 고려하면서 기댈 수 있는 남자가 됐어야 하는데 얼마나 한심해 보였겠어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일 다닐게요. 나중에 샵을 물려받아도 직원들이 반발하지 않아야 하잖아요. 실제로 원호 씨는 그냥 저한테 잘 보이기 위해 샵에 가서 시간을 때우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본인도 나름의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정성껏 익히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점심까지 거르고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길래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 사람이 많이 진지해졌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저랑 원호 씨는 결혼 준비도 현실적으로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최대한 양가에서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혼수나 예물을 생략하기로 입을 모은 거예요. 아무래도 원호 씨가 아직 돈을 많이 모으지 못한 만큼 굳이 사치가 될 만한 건 줄이고 싶었거든요. 요즘 시대에 굳이 거칠애로 남 보여주려고 빚까지 내면서 사치 부릴 필요 있나요? 원호 씨 역시 이런 제 의견이 현명하다면서 적극적으로 동의해 줬습니다. 저는 막 그날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거나 주변에 자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굳이 남한테 과시하려고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오로지 우리 둘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집중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요. 무엇보다 저를 배려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뭉클하네요. 괜히 실속 없이 허세 부릴 필요 없으니까 이런 건 그냥 생략하는 게 좋겠어요. 어차피 이런 건 욕심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원호 씨랑 의견이 맞으니까 마음이 들뜨더라고요. 나중에 함께 살고 나서도 크게 부딪힐 일 없을 것 같아서 기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아버지 역시 저를 예뻐해 주시고 고마워하셨어요. 한번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 끝난 뒤에 직접 발에다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원호 씨가 예비 시아버지를 닮아 매너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주말 농장에서 기른 나무를 보내주셨어요. 일부러 품질이 괜찮은 것들로 골라서 보내는 거라며 쑥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예비 시아버지의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한약을 보내드렸는데요. 매번 드실 때마다 인증사진을 보내주시면서 아낌없이 기뻐하셨어요. 벌써 사랑받는 며느리가 된 것 같아서 행복했죠. 게다가 예비 시아버지는 말로도 저한테 고마운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놈이 그동안 캥거루족으로 살아서 장가나 제대로 갈 수 있을지 의문이었는데 사랑구실하게 해줘서 참 고마워. 솔직히 우리 아들이 많이 부족할 텐데 검소하게 준비하자고 한 것도 지혜로운 것 같아. 아버지도 참 왜 벌써 우리 지영 씨한테 제 흉을 보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려고 노력할게요. 지영 씨 곁에서 많이 배우고 좋은 남편으로 거듭날 거예요. 기대해 주셔도 좋아요. 혼수나 예물을 생략하겠다는 선택으로 예비 시아버지에게 칭찬을 받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정에서도 흔쾌히 동의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생각이 다르셨나 봐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다고 해도 서로 지킬 건 지켜야 하지 않겠어? 사람이 기본 예의라는 게 있는 거잖아. 나는 지금 우리 남편이랑 사돈댁에서 문제 삼지 않고 찬성해 주신 것도 신기하구나. 어머님, 앞으로 갈 길이 먼데 벌써부터 거하게 지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당장 원호 씨 주머니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양가 부모님 도움받으며 자랐으니까 이제부터는 저희 둘이 머리 맞대고 살아가 볼게요. 저는 당황하지 않고 예비 시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의견이 확고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전부터 우리 집안 며느리한테 내려오는 이 굵은 알반지가 있는데 혼수랑 예물 생략하겠다고 하면 줄 수 없을 것 같구나. 나는 받는 거 없이 주기만 하면 손해 아니겠어? 너도 이거는 이해할 거지?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굵은 알반지 앞에서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하지만 저는 조금도 마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굵은 알반지 실용적으로 착용하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안 받으면 그만이었기 때문에 상관없었어요. 그래서 거절 의사를 굳이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마지막 기회라는 듯이 우리 엄마를 언급하시더라고요. 안싸도는 너를 엄청 고생해서 키워주셨다며 하나뿐인 딸 결혼을 얼마나 기대하고 계시겠어? 너무 네 인생이라고 냉정하게 생각하지 마라. 분명 사돈댁에서도 생각하는 게 있으실 거야. 저희 엄마는 본인이 힘들게 고생하신 만큼 저의 고생도 헛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허울만 챙기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실 거예요. 애초에 제 결혼도 제 인생이라고 선고하실 거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하니 예비 시어머니도 더는 저를 붙잡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혹시 모를 가능성 때문에 원호 씨한테도 한 번 더 의견을 전달했어요. 그러자 원호 씨는 진심으로 사과해주면서 예비 시어머니가 다른 말씀하시지 않도록 중간에서 조율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원호 씨를 신뢰할 수 있어서 고맙고 좋았죠. 그렇게 저는 원호 씨를 바라보면서 우리 엄마와 예비 시아버지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어 상견례까지 가게 됐습니다. 우리 엄마 역시 드디어 제가 가정을 이루는 첫 단추를 꿰는 날이라며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원래 우리 엄마는 좋은 선물을 가져다 줘도 아깝다며 집에 보관만 해두시는 분이었는데요. 제일 애지중지 아끼시던 가방까지 들고 나오셨습니다. 나름대로 엄마가 꾸민 모습을 보니 귀엽게 느껴지기도 하고 덩달아 두근거리더라고요. 그렇게 아빠는 선약 때문에 살짝 늦게 오신다고 했고 우리 엄마랑 예비 시부모님이 먼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다만 우리 엄마랑 예비 시아버지만 살가운 인사를 나누신 거였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뭐가 또 불만인 건지 우리 엄마 가방을 뚫어지게 쳐다보시더군요. 안 싸던 가방을 보니까 집안 수준이 딱 알만하네요. 아무래도 이 결혼은 반대해야겠습니다. 우리 원호가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그런 집으로 장가 갔다가는 고생길이 훤히 열리겠어요. 아유, 이거는 절대로 반대해요. 뭔 남의 가방을 보고 집안 수준을 판단한다는 건지 황당하더라고요. 심지어 그냥 평범한 가방을 대충 가지고 나오신 것도 아니었잖아요. 우리 엄마 역시 나름대로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해서 딱 하나 있는 명품 브랜드 가방을 들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본인이 이 브랜드의 VIP일 정도로 매 시즌마다 구매한다면서 이런 디자인은 만져보지도 않았다고 우리 엄마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안 싸던 아무리 뭐가 없어도 그렇지. 짝퉁을 들고 나오시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자식 보기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서로 이해를 갖춰야 하는 자리에 떡하니 짝퉁을 들고 오시다니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예비 시어머니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본인이 얼마나 대단하게 노력하면서 명품을 수집하는지 자랑했습니다. 일부러 파리에 출장까지 가서 직접 착용해보고 고른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같은 라인의 제품도 컬러별로 다 갖추는 편이라고 뽐냈습니다. 얼마나 명품에 일가견이 있는지도 늘어놓았는데요.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지루하고 길었어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모 연예인도 구하지 못했던 제품을 예비 시어머니가 샀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정작 본인이 어떻게 보이는지는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예비 시아버지와 원호 씨가 당황하면서 말리고 있었거든요. 당신 그 뭐 하는 거야 지금? 지금 여기가 당신 샵인 줄 알아? 얼마나 허세 부리고 사는지 아무도 관심 없는데 모래하게 뭐 하는 거냐고. 명품만 죄다 사면 다야. 예의를 먼저 지켜야지. 당신 때문에 분위기가 얼어붙었잖아. 어머니, 제가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시잖아요. 그동안 잘 참고 계시다가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장모님 되실 분이시라고요.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되죠. 빨리 사과하시고 그만하세요. 예비 시어머니는 배우자와 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우리 엄마를 깔보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동안 가장 노릇 해오셨다는 거 보면은 안 봐도 비디오이긴 한데 박가사돈이라는 분은 별 볼 일 없으신 분이면서 무슨 대단한 약속 중이랑 상견례 자리에 늦으시는 거랍니까? 아예 가정에는 관심도 없으신가 봐요. 이 세상에 어느 딸이 이런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보겠어요? 당연히 저도 이런 예비 시어머니 밑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무르자고 말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우리 아빠가 상견례 자리에 도착하신 거예요. 사부인은 겨우 가방 하나에 인생이라도 거셨나 봐요. 어떻게 아들 장가 보내려고 모인 자리에서 가방 하나 가지고 무례를 저지르시는 거죠? 얼마나 천박하게 사는지 굳이 드러내실 이유가 있나요?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데요. 그렇게 아빠는 자리에 착석하시면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명함을 내미셨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또 뭔가 비웃으려는 표정으로 명함을 확인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입을 싹 다무셨어요. 거의 본인 눈을 의심하면서 손을 바들바들 떨고 계셨죠. 왜요? 이제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보이나요? 무슨 말이라도 제대로 해보시죠.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실지 너무 궁금한데요. 설마 이제 와서 예의 차리려고 하실 건 아니죠? 사실 우리 아빠는 오랜 무명 생활을 버틴 끝에 그림과 미용을 접목시켜서 독창적으로 만들어 적지 않게 디자인을 등록한 권위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도 명함을 받자마자 깜짝 놀라신 거겠죠. 아무래도 예비 시어머니 역시 샵을 운영하며 같은 업계에 계셨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가지고 계신 명품 브랜드 가방도 아빠가 한 분야의 권위자가 되면서 인맥이 많이 생겨 선물 받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출시된 거라 지금은 구하기 힘든 매물이었고요. 일반적으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기 때문에 예비 시어머니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었어요.
원래는 아빠가 엄마의 오랜 지원 덕분에 묵묵히 디자인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만큼 직접 선물을 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오랫동안 어렵게 살아오신 만큼 사치스럽게 구는 걸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당신한테 내가 뭘 못해주겠어.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당신 덕분이야. 절대로 내가 잘나서 이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든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해. 이제 당신도 어디 가서 자랑하고 다녀도 돼. 아유, 나는 이런 거 별로 바라지 않아. 돈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괜히 조금 들떠서 어울리지도 않는 걸 들고 다니기는 싫어. 그냥 당신이 나한테 고마워하는 마음, 그 마음만으로 충분해. 이렇게 엄마가 단호하게 나오니 아빠도 선뜻 선물을 구매하지 못하고 계셨는데요. 그나마 인맥을 통해 받았다고 하니 딱 하나 가져가신 거였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제가 예비시댁에 우리 아빠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밝히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아빠가 예비 시어머니랑 같은 업계에서 종사하고 계시기도 하고 권위자셨잖아요. 분명 예비 시어머니가 부담을 가지실 것 같아서 일부러 숨긴 거였어요. 굳이 저랑 원호 씨가 동등한 입장에서 결혼하는 건데 양가 집안이 상견례를 하기도 전부터 수평이 안 맞으면 곤란하니까요. 그래서 아빠는 직접 만나는 자리에서 전혀 부담 가질 필요 없이 사이 좋은 사돈으로 지내자며 직접 소개하시기 위해 명함을 가져오신 거였습니다. 그제야 예비 시어머니는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본인이 짝퉁이라면서 무시했던 게 전부 틀린 데다가 오히려 본인이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고 희귀한 매물이라는 게 드러났으니까요. 그러자 예비 시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짜증을 내셨어요. 당신 얼굴에 달린 건 입이 아니라 조동인가 보지? 아, 왜 아무것도 모르면서 안 싸더니 무시한 거야? 당신 지금 우리 가족 얼굴에 먹칠한 거라고. 아, 기껏 기분 좋은 자리에 나와서 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아니, 나는 설마 내가 모르는 매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만약 진짜인 걸 알았으면 절대로 이런 말 꺼내지도 않았을 텐데 나라고 우리 가족까지 곤란하게 만들 생각은 없었어. 예비 시어머니는 완전히 주눅이 들어서 변명을 중얼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빠나 우리 집안의 기둥이나 다름없는 엄마가 면전에서 무시를 당했으니 파혼을 물을 생각 같은 건 없었어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상관없어요. 어차피 결혼 반대하신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쪽의 며느리가 되고 싶진 않네요. 괜히 엮였다가 나중에 또 무슨 창피한 꼴을 보라고요? 평생 그러고 살아오셨으니 앞으로도 그러고 사시든지요. 이렇게 제가 단호하게 파혼을 선언하니 원호 씨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과격하게 일어났으면 의자가 힘을 이기지 못해 뒤로 넘어갈 정도였어요. 그리고 원호 씨는 본인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저를 붙잡으려고 애쓰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도 충분히 인내해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을 돌릴 생각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아예 자리를 뜨기로 결심했습니다. 굳이 역겨운 얼굴을 계속해서 눈앞에 두고 있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원호 씨랑 예비 시어머니가 문을 가로막고 쩔쩔매면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어요. 특히 예비 시어머니는 완전히 기가 죽어서 용서를 구했는데요. 어이없게도 그 대상이 우리 엄마가 아니라 아빠였습니다. 아유, 제가 너무 말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마음 상하지 않도록 신경 쓸게요. 사실 제가 그동안 많이 존경해 왔는데 이렇게 맞으실 줄은 몰랐거든요. 무조건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설마 지금 우리 아빠한테 사과하시는 건가요? 아직 정신 못 차리신 것 같네요. 진짜 사과받아야 할 분은 우리 엄마잖아요. 왜 제가 그쪽 집안으로 시집가면 안 되는지 스스로 증명하고 계시네요. 일부러 조롱당하시려는 거면 성공하셨어요. 그렇게 저랑 아빠는 둘 다 벙쪄 있는 예비 시어머니를 마음껏 비웃어 줬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나와버렸어요. 다행히 제대로 결혼 준비를 들어가기 전에 파혼한 거라 금전적인 손해를 볼 만한 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원호 씨는 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저는 SNS에 활발하게 접속하는 편이 아니라서 몰랐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다 수군거릴 정도로 의미심장한 글을 수시로 올렸더라고요. 누가 보면 드라마 속에서 비련의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우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랑 결혼 준비까지 했던 만큼 생활 방향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일부러 제가 다니는 헬스장 앞에서 우연인 척 몇 번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본인도 이용권을 구매했다면서 자꾸 말을 걸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터라 재등록하지 않고 끝내버렸어요. 그러자 딱 한 번만 통화를 허락해달라면서 울먹였습니다. 내가 당신이랑 헤어지고 나서 샵으로 들어가서 잡일을 자처할 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거 알잖아. 난 그냥 당신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야. 차라리 내가 우리 어머니랑 연애 끊어버리는 건 어때?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안 되겠어? 웃기지 마. 아무리 그래도 천년인데 인연을 끊는다는 게 쉬운 줄 알아? 그리고 당신은 당신 어머니 밑에서 일 배우고 있었잖아. 만약 인연을 끊는다고 하면 밥벌이 뭐 해 먹고 살려고? 진짜 대책 없이 붙잡지 마. 이미 내 마음은 떠났어. 원호 씨는 그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덕분에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굳건해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단호하게 원호 씨의 재결합 요구를 거절해버렸죠. 그런데 원호 씨는 우리의 이별을 화풀이할 곳이 필요했나 봐요. 샵에서 본인 어머니한테 반항하는 바람에 직원들이랑 손님들의 구경거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운 풍경이었는데요. 갑자기 원호 씨가 손님들이 다 있는 앞에서 대걸레 자루를 집어 던지더니 고함을 질렀다고 했어요. 그리고 진열장 위에 올려둔 고급 헤어 제품병을 손으로 다 쓸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바닥에 쏟아진 내용물들을 모조리 발로 밟고 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떼쓰는 어린아이처럼 드러누워 생쇼를 벌였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때문에 저 장가가기는 틀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저를 그만큼 아껴주고 현명하게 이끌어주는 여자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제 제 인생은 완전히 틀렸다고요. 매번 어머니 마음대로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 아휴,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말자. 우리 집에 가서 편하게 시시콜콜 이야기 나누면 안 될까? 여기는 손님들도 있고 직장이잖아. 한 번만 눈 딱 감고 집으로 돌아가자. 원호 씨가 그 정도로 막무가내로 나왔으면 원호 씨의 어머니도 불같이 화를 내실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본인까지 우스운 꼴이 될까 봐 걱정하셨던 건지 몰라도 약간 쩔쩔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호 씨의 어머니는 우리 아빠가 본인이 속한 업계에서 권위자라고 하니 영 아깝게 느껴졌나 봐요. 아예 저를 놓칠 수 없다는 듯이 찾아와 설득하려고 들었습니다. 우리 원호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모르는 건 아니잖아.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면 안 될까? 내가 잘못했다고 빌면 되잖아. 어떻게 해야 마음이 풀릴 것 같아. 이대로 사이가 끝나는 건 너무 아까워. 이제 와서 이러지 마세요. 다 끝나버린 일이에요. 게다가 원호 씨가 얼마나 막장스러워졌는지도 알게 됐는데 그 옆자리로 가고 싶진 않네요. 다시는 그쪽 집하고 어떤 식으로든 엮이고 싶지 않아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효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어떤 여지도 주지 않고 깔끔하고 단호하게 모두 거절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거머리도 아니고 원호 씨의 소식은 다시 한번 제 귀로 들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원호 씨가 본인 힘으로 어머니 도움받지 않고 어떻게든 저랑 결혼해보겠다며 불법 코인에 투자했다가 쫄딱 망한 거예요. 심지어 이게 원호 씨네 어머니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아줌마의 꼬임에 넘어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원호 씨네 어머니 덕분에 용돈이라도 받고 있었던 건데 한 방에 같이 쪽박이 된 겁니다. 이 소식을 듣는 제가 얼마나 웃음이 났겠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저한테 들려준 사람은 바로 원호 씨였습니다. 이제는 돈을 빌려달라면서 회사 앞으로 찾아오더라고요. 이제는 진짜 막다른 길에 놓인 기분이야. 난 당신 아니면 진짜 희망이 없어, 희망이.
이제 당신한테 만나달라고 귀찮게 굴지 않을게. 제발 돈 한 번만 메꿔줄 수 있게 도와줘라. 언젠가는 꼭 갚을게. 언젠가 갚을 수 있기는 해? 그냥 알바라도 하면 될 걸 왜 철딱서니 없이 뭣도 모르면서 투자를 하는데? 당신한테 돈 빌려줬다가는 죽어서도 못 받아. 절대로 빌려주지 않을 테니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사실 우리 엄마한테는 원호 씨가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었잖아요. 그만큼 어른들을 공경하고 성격 하나만큼은 서글서글했기 때문에 마음이 가서 만난 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철없고 대책 없고 허황된 선택을 할 줄은 몰랐네요. 처음에 파혼했을 때는 어느 정도 마음이 아프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제가 그런 인간하고 평생을 약속할 뻔했다는 게 엄청 창피하고 짜증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가족의 일상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우리 아빠는 지금까지도 인정받으면서 승승장구하고 계시고요. 저는 여전히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이제서야 편하게 우리 부녀의 도움을 받아가며 여유롭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도 밤낮 없이 일하면서 살아와서 집안에 눌러앉게 되면 좀 있으실 줄 알았거든.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즐겁지 뭐야. 늦잠 자는 것도 너무 좋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책 읽는 게 진짜 행복해. 앞으로는 남은 인생 계속 그렇게 사실 수 있도록 제가 많이 신경 쓸게요. 괜히 미안해하지 말고 받기만 하시면 돼요. 그동안 엄마가 고생해서 뒷바라지 해주신 덕분에 저랑 아빠랑 사회생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지영이 말이 맞아. 나는 죽는 날까지 당신한테 보답하기 위해 살 거야. 바깥에서 100마디 칭찬받는 것보다 집에 와서 당신이 행복해하는 모습 보는 게 더 기뻐. 이제는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누리기만 해. 솔직히 어릴 때는 아빠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극정성으로 엄마에게 보답하고 계시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셋이 한 가족이라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되네요. 그리고 저는 지금 새로운 연인을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물론 양가 어른들도 사이가 워낙 좋아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죠. 아무리 쓰라린 경험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즐거워질 기회를 주는 게 인생 같아요. 그러니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힘든 상황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희망을 잃지 마세요. 분명 다시 환하게 웃을 날이 올 거니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